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과 수학의 차이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옛날에 보면 다 이게 과학자도 다 종교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뭘까? 이 과학적 사고라는 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시면 과학과 종교 똑같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어떤 사실로부터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고 어떤 팩트가 나오고 그 팩트로부터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럼 과학만 그렇게 하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과학과 종교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파 경로를 추적하거나 뭔가 그 근원을 찾아내거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과학이고요. 종교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종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신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종교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약간 다르다. 그러면 무엇이 과학을 결정하는가? 과학을 결정하는 그 팩트, 그러니까 그 요소는 무엇인가?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반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우리가 이거는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많은 유사과학들이 있습니다. 유사과학은 왜 유사과학이냐 하면 이 세 가지 법칙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유사과학입니다. 반증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과학이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얘기가 틀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에게 얘기를 하면 과학자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칙을 얘기했을 때 이게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측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과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내가 제안한 법칙을 검증하는 행위가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냈죠.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두 물체 사이에 어떻게 힘을 주고받느냐, 이렇게 당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온 세상을 다 설명했죠. 여기에서 내가 이 레이저 포인트를 떨어뜨리면 이거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힘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저 달이 움직이는 것도, 저 해가 움직이는 것도, 모든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세상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항상 반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틀린 현상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법칙은 틀리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해가 떴다. 그러면 그 법칙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반증 사례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예전에 있었냐면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궤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수금지화, 목도천해 이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 천왕성 있죠. 천왕성의 궤도가 이상합니다.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천왕성이 분명히 돌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궤도가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증 사례가 나왔죠. 그러면 이 법칙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천왕성의 궤도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만류인력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 천왕성의 궤도가 삐뚤어지기 위해서는 천왕성 바깥에 뭔가 하나가 더 있고 걔가 지금 천왕성을 당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설을 얘기를 한 거죠. 그 새로운 가설을 얘기하고 요 위치에서 지금 천왕성을 당기는 게 거기 하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망원경을 딱 갖다 댔더니 거기에 바로 해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왕성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정확히 천왕성이 궤도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상하지? 근데 뉴턴의 법칙은 맞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망원경을 봤더니 거기에 해왕성이 나왔던 거죠. 요런 현상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수성의 궤도가 약간 이상합니다. 수성의 궤도를 보시면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 수성이 태양 가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근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을 이렇게 돌 때 우리가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를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수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오는 점, 요 점을 근일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일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수성의 저 근일점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저게 왜 바뀌지?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F는 ma 그리고 만류의 법칙을 썼는데 저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수성의 안에 뭔가 하나가 더 있는가 보다. 우리가 해왕성을 발견한 것처럼 거기 안에 뭔가 하나 더 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요 위치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행성의 이름을 벌컨이라고 짓습니다. 벌컨이라고 짓고 망원경을 거기에 갖다 댔죠. 그래서 그 벌컨이라는 별이 아니고 행성이죠. 행성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궤도가 이상한데? 저 근일점이 막 움직이는 건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분명히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관측해도 증명이 안 됩니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이 공간이 구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엄청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건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거기를 오면서 이렇게 구워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저게 이렇게 근일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성의 궤도가 틀어진 걸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근일점이 틀어진 그 각도를 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딱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뉴턴의 법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새로운 법칙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상대론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그냥 저 수성의 근일점이 수성의 궤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하나 제안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 이론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법칙이 맞다면 어떤 현상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나의 이 일반 상대론이 맞으면 빛도 태양 근처로 오다가 구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별을 봤을 때 별이 저 위치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오다가 구워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별의 위치는 다른 데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에딩턴이라는 분이 일식이 일어나는 데를 가서 탐험을 가죠. 왜냐하면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은 낮에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때 그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빛이 안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정말로 별의 위치가 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고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빛이 이렇게 올 때 태양이 아주 무겁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구워서 오는 거고 구워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별의 위치가 실제 위치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수성의 근일점이 바뀌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을 제안을 했고 그게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가장 최근에 예측한 게 바로 중력파죠. 중력파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증 가능성에 대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과학적인 사고를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동서양의
과학이나 기술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서양의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해 있다. 왜냐하면 서양은 물질적이고 동양은 굉장히 정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과학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동양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화약이나 인쇄술이나 뭐 나침반 이런 건 다 동양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동양이 먼저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서양이 잘한 건 뭐지? 그래서 서양이 잘한 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그 반증 가능성에 대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유명한 실험이 그 피사의 사탑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한 생각한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사의 사탑에서 우리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죠. 더 먼저 떨어집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물체는 무거운 물체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게 우리의 경험으로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갈릴레이가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갈릴레이가 얘기한 게 그럼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한번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그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연결한 다음에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시스템의 무게가 늘어났죠. 그래서 더 무거워졌으니까 얘네들은 더 빨리 떨어져야 되죠.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면 두 개를 연결하면 전체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두 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무거운 거 큰 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게 위에서 떨어지겠지? 그러면 큰 게 떨어지는 걸 가벼운 게 위에서 잡고 있을 테니까 큰 거는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한 상황이 나옵니다. 만약에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진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체 시스템의 질량이 늘었으니까 빨리 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묶여 있으면 오히려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과학을 하겠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비판적인 사고고 여러분의 논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권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노벨상을 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한다고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